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이어서 지난달 31일서부터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 상환비율 신DTI가 적용이 됐습니다. 빚내서 집을 하나 더 사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 과연 신DTI를 비롯해서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바뀌는 부동산 정책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주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예 주택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신DTI.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됨으로써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단 기존 DTI 제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를 참조하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DTI의 가장 큰 기존의 그 DTI 제도와 차이점은, 예. 과거에는 제가 이제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예. 집을 하나 더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이제 특히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DTI 산정할 때 기준이 되지 않았는데, 예. 이제는 내가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상환하는 원리금, 그러니까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까지 포함을 해서, 예. 물론 이자를 포함하죠. 예. 그래서 이제 소득에 비례해서 이제 DTI를 산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집을 두 번, 세 번 구입할수록 DTI 비율이 점점 이제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게 예. 이제 가장 큰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최근 2년간의 소득을 증빙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이제 증빙을 하지 못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기간이 안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고요. 예. 차감을 하게 됩니다.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소득 증빙 자료 외에 다른 것으로 증빙할 때는 또 5에서 10% 정도 차감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제 집이 없거나 좀 집이 없는 분, 무주택자에게는 신DTI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기 제한도 굉장히 가혹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만기가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15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갚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빨리 15년 안에 원리금하고, 그렇죠.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갚아야 될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다주택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집은 이제 하나만 사라. 그렇죠. 하나만 사라. 두 개부터 살 때는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사라. 이런 예.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DTA 정책이 나온다고 할 때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집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내가 바로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내 연소득을 몇 년 모아서 사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형태의 은행에 있는 자금들을 조금 조달을 해서 주택을 구입을 하는 건데, 기존에는 이제 뭐 굉장히 금융위기에 시장이 어려웠을 때는 DTI 한도를 조금 더 상향을 시켜줘서 네.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게 해서 이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네. 최근에 가계부채 문제가 되면서 DTI를 조금 낮춰서 대출금을 조금 규제를 했는데, 신DTI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대출 한도 자체가 더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대출에 의존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부분이 어렵고요. 또 연간 소득 베이스로 이 신DTI나 뭐 DTI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미래 소득이 담보되지 않은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더 받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상여금들이 좀 올라가서 승진의 기회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출이 굉장히 DTI로 조금 묶이는 부분들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신DTI가 적용이 되면 이제 미래의 소득이 조금 기대될 수 있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부부들에게는 조금 대출 한도가 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안정적인 소득이 조금 어려운 그런 가구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게 되고 그리고 뭐 단기적인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거래가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 하방 압력도 밟는 그런 영향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비정규직을 이렇게 양산해 놓고 그리고 저 같은 이런 그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소득 금액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은 또 굉장히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내셔야죠. 그런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이건 그러면 직장의 정규직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늘려줘가지고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만들 수 있는 걸 먼저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강남에는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DTI가 적용돼도 강남에서는 오히려 갭 투자가 더 기승을 부릴 거다.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조금 이제 일시적인 현상들에 의한 해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 작년 재작년에 보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통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게 전체 매매 가격 대비 한 70% 정도에서 전세보증금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오르지 않고 전세보증금이 오르면서 뭐 일정 단지에서는 뭐 90%까지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10%의 돈만 있으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 그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뭐 은행에서 뭐 저리에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그런 갭 투자 방식으로 일정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일정의 갭 투자들이 더 좀 확대되는 것들은 좀 더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DTI의 그 규제라든가 아니면 갭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주택 가격이 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주택에 대한 그 수요들이 계속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남으로 좀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의 결과라고 보이고 신DTI가 이렇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강남에 오히려 갭 투자가 더 그 활성화될 것이다 아니면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똘똘한 하나를 그 뭐 확실히 뭐 안 오를 것 같은 그런 여러 개를 사다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느니 똘똘한 거 하나를 강남에 마련해 놓자. 이런 분위기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민들은 특히나 강남에서는 집을 구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서민들은 다 강남 외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뭐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신DTI 그 DSR 이제 올해 뭐 하반기 DSR이 도입된다 그러는데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셀러리맨이나 일반 서민들이 강남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뭔가 대박을 노리는 인생 역전을 노리는 이러한 기회는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서민들은 지금 보면은 그 자기 집을 마련하거나 혹은 뭐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불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사실 예전에 일정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산을 좀 증식시키는 그리고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고 과도한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했던 그런 투기성이 있었던 시장이 분명히 있었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대를 조금 우리가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어떤 거처로서의 개념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것들은 조금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시장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분양 시장에서 정상적인 그 거래가 아니고 분양권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면서 분양권의 프리미엄 그런 문제가 되고 있죠. 분양권 거래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분양권 거래는 이제 규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그렇게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회전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게 일정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투기적인 수요들이 가수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정상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위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투자와 그다음에 이제 매매 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것들은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강남의 집값이 좀 잡힐까요? 일단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저는 좀 봐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강남의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 전반적인 전국의 주거 안정의 측면에서 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강남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모든 정책 예.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세간의 관심들이 좀 분산되고 일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야 오르지만 지방에서 굉장히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으로 좀 봐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는 강남의 집값들도 조금은 관심 외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정책들을 갖다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면서 예. 이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강남을 잡겠다고 하다가 모든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다 이제 위축시켜 놔 버리면 그야말로 버블 붕괴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가서 또 이런저런 명분 세워서 또 풀어주다 보면 다시 또 강남만 또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악순환,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왔던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신 DTI 말고도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 또 있잖아요. 이걸 한번 더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행된 예.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예, 있겠고요. 그래픽 한번 예. 보시죠. 이게 1월 달에 이미 시행이 됐죠.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다음에 또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 중과 4월 1일부터 실시가 되죠. 예.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이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부분. 예. 그다음에 이제 DSR 하반기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마 우리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DTI만큼 충격적일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것 중에서는 DSR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DSR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DSR이라고 하는 건 DTI는 내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원리금의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는 신용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DSR이라고 하는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모두 다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가구들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신용 부분, 신용을 베이스로 한 대출까지 굉장히 많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DSR이 적용이 되면 대출 한도가 DTI, 신 DTI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의 맹점은 마이너스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 그 상한만큼 마이너스를 활용하지 않고 있던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이자가 들어가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다 부채로 잡아가지고 계산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채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고 가구 단위로 보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줄어서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는 가구와 자산이 없는 가구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뭐 기존의 그 은행에 있는 좀 대출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미래소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게요. 이 주택담보대출을 다 집을 살라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40-50% 정도는 뭐 이렇게 사업 자금이라든가 생계 자금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신 DTI가 적용이 되거나 DSR이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그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제 제1금융권에서 버티지 못하고 제2금융권으로 가니까 점점 이분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강남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자가 얼마나 은행 그 이자율이 얼마나 오르고 뭐 DTI, LTV가 얼마나 강화되든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평범한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민들 그리고 중산층 이하 분들이 더 고통을 받지 않겠나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DSR 같은 경우는 그 신용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상환 능력까지도 총체적으로 다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신 DTI는 또 그 이미 2년 동안의 소득들 보고 거기다가 앞으로 더 대출을 받아갖고 살려면 거기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그 부채로 생각을 해서 아니 집이 있는데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확실한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전혀 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집을 그냥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돈이 필요로 할 때 그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LTV나 DTI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주택금융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기 위한 총량 지표를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외국에서 보면 이렇게 DTI하고 LTV라고 하는 개념을 동시에 이렇게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LTV 수준을 높인다라고 하면 DTI를 좀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LTV가 낮다라고 하면 DTI를 좀 자율적으로 네. 은행에서 적용하게끔 해서 소비자들이 금융제약에 의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치소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LTV, DTI, 신DTI, DSR 나와서 결국은 이게 금융제약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의 위축으로까지 이게 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사실은 부동산 문제를 이제 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양도세도 있을 테고 보유세도 있을 테고 그런데 왜 이렇게 대출에만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도세도 규정이 좀 바뀐대요. 좀 어떻게 바뀌고 서민들한테 좀 유리한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도세가 이제 그 1세대 2주택 이상일 때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기본 세율에 이제 2주택자인 경우 10%, 그다음에 네. 3주택자인 경우에는 20%가 가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그 혜택이 이제 없어지는데 예. 결국 이제 양도세라는 부분을 이제 1주택자 물론 1주택자에도 강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2년 보유였는데 이제 2년 실거주를 했지만 예.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그 매매 차익을 얻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세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이 그 양도세 그 중과세 부분은 그래도 이 서민들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오히려 강남이라든가 좀 이렇게 자산가들한테 좀 약간 그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좀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아까 공제율 얘기하셨는데 공제율 표 한번 볼까요? 지금 예, 특별 공제율 표를 보면 이전까지는 그 주택 보유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은 공제를 꽤 많이 받았는데 10년 이상이 되면 이제 30%를 공제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 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하고 또 이제 이런 비율을 2주택자인 기본세율에서 이제 10%, 20%씩 가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특별 그 장기 보유에 대한 그 특별 공제는 이제 1주택자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주택자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혜택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 아니 그거는 이제 다주택자로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가요? 임대사업인 경우에 좀 다르죠. 그렇죠. 임대사업으로 그러니까 등록하는 결국 경우에 임대업자들은 그 세금을 깎아가지고 2주택 이상이라도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자식들한테도 좀 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죠. 이게 과연 그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정부의 이번 정책을 살펴보면 이제 결국 시장을 교란시키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주체가 이 다주택자, 특히 지역적으로 강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주택자들을 예. 이제 그 임대사업자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4년 내지 8년을 이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4년 내지 8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이렇게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세원도 확보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주택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렇게 한간에서 똘똘한 한 채 강남의 집만 팔고 나머지 외곽에 있는 것들을 다 매각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확산되는 게 아마 양도세 이 부분에 예. 대한 영향이 저는 좀 클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맞아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주택 정책에 있어서 1가구 1주택주의를 아직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한 가구가 한 주택만을 가져야지 그 이상의 것들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주택 이상에게 대해서 불합리한 세제 정책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소득 3만 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뭐 세컨드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제 조사의 중과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다주택자 중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이제 투기에 의해서 좀 시장을 불필요하게 조금 과도하게 과열시키는 부분들도 분명히 부정적인 기능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모두 정부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포션이 굉장히 비중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세라든가 금융적인 규제가 갔을 경우에 다주택자가 공급했던 임대주택을 시중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이제 임대차 시장에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다주택자에게 임대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 매각을 하고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할 의사가 있으면 등록을 해서 많은 조세라든가 금융 지원을 받게끔 정부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4월이 저는 고비라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4월에 이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2, 3월에 다주택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시장을 2, 3개월 동안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데 보여집니다. 네. 일단 다주택자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동안에 다주택자가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이게 사업자로 전환이 되면서 안 내던 지역 건강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감면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이제 좀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등록사업자에게는 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좀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홀수 제한도 있었습니다. 뭐 2주택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폐지해서 2주택자가 한 주택은 거주하고 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재산세 같은 것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다주택자가 1주택 때와 2주택일 때는 주택가액 기준부터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해 줌으로써 오는 이제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조세 부담들을 경감해 주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등록으로 유도를 하겠다라고 정부는 지금 방침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또 일부 시장에서는 버텨보자. 뭐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버텨보자라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가능했던 이유는 임대주택 등록 DB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서 좀 더 투명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세택을 받는 등록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쪽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의 세금을 낮춰주고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지금 보유세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주택자 중에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보유세도 낮춰주겠다는 거. 이게 과연 형평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이제 그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들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자본력도 있고 어느 정도 그 능력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모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지금 그 정책은 지금 시장이 너무 지금 뜨겁기 때문에 4년, 지금 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당분간 좀 이 뜨거운 열기를 좀 식히자라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저는 제가 보기엔 올해 부동산 시장은 4월, 5월, 6월이 가장 큰 이제 핫 이슈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양도소득세 4월 1일부터 중과하고 그다음에 5월부터 이제 재건축 초과액 금액이 이제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이제 마무리인데 정부가 계속 이제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종부세가 아니라 아예 재산세를 갖다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진으로. 근데 재산세 부분을 손댄다는 것은 이게 이제 정부가 이 보유세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일반 집가진 서민들에게도 영향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굳이 거기까지 이제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보유세를 자꾸 이제 머뭇거리는데 강남 집값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수요 공급이라든가 정부 정책으로 잡기는 어렵다. 예. 그렇다면은 초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환수를 하고 또 가격이 비싼 그런 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 보유세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예. 책정을 하면 예. 오히려 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유세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유세는 조세라고 하는 근원적인 틀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이야기하지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유세라고 하는 재산세의 개념과 그리고 거래세라고 하는 취득세라든가 그 양도세의 개념에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과연 균형감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요. 보유세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담률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닥 그렇게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산세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과 또 굉장히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건 전체 국민의 사실 부과 대상이 굉장히 극히 일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강남에 모여 있죠. 네.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꾸 연동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세는 조세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하나의 특정 지역의 집값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018 부동산 시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을 넘겨서 일단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2, 4분기 때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 있고요. 살 때는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이게 좀 다주택자들이 3월달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남의 어떤 집값 상황을 보고 네. 제가 보기엔 6월달까지는 약간 좀 이렇게 홀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서울은 기본적으로 강세 시장들이 조금 유지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이 뭐 마이너스 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방은 분명히 마이너스지만 서울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을 보일 것 같고요. 주택 구입은 실수요자하고 투자 수요는 좀 갈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집을 사시고 싶은 분들은 저는 적기라는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다만 네. 과거와 다른 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무 구조를 좀 고려해서 고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 또 한 번 짚어봤는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님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 주택정책실장님 모시고 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